지난달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일부를 괌 등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재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과 미국 양국은 신속히 대응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주한미군 감축설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 4일 출범하게 될 우리 새 정부의 역할이 중요할 텐데요. 변화하는 글로벌 정세 속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한국국가전략연구원 김대영 군사전문연구위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곧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고 이제 새 정부가 출범하게 될 텐데 이제 대선을 앞두고 국방 관련 정책 공약들을 내놨습니다. 이를 네.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선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건한 한미 동맹에 기반한 방위 태세 강화가 두 후보, 현재 거론되고 있는 거대 양당의 두 후보가 공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우선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좀 차이점이 뭐냐면 12.3 비상계엄이 있었죠. 이 때문에 이제 12.3 비상계엄 관련돼서 우리 군을 어떻게 개혁할 것이냐라는 데 이제 방점을 많이 두고 있고, 또 한 가지로는 이제 민간인 국방부 장관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군을 좀 민간화를 많이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외교적인 측면에서도 어떻게 보면 기존에 이제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는 한미일 중심이었다면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실용 다변화 외교를 많이 강조를 하고 있고, 또한 이제 주변 사국 외교 강화, 또 국익 중심 경제 외교 측면을 많이 이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북 관계도 좀 변화가 예고되는데요. 단계적 비핵화와 평화 체계 전환을 위해서 군사 긴장을 좀 완화하고 인도적 협력을 추진하겠다라는 방점을 좀 찍고 있고, 반면에 이제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북한의 위협에 대비해서 전술핵 재배치도 좀 검토를 해봐야 된다. 또 하나는 이제 나토식 핵공유 및 삼축 체계 강화 등의 어떻게 보면은 기존의 윤석열 정부의 안들을 좀 많이 가져왔다라는 좀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정리 감사합니다. 그런데 한편 주한미군 수천 명을 감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미국 국방부는 이를 부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한미군 감축설을 얘기해봐야 될 텐데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미국이 추구하는 동맹의 다변화입니다. 일단 이제 더 이상 세계 경찰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변화를 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한미 동맹의 성격도 변화하는 것 같습니다. 이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짚어주시죠. 이제 올해 2월에 미국에서 좀 화제가 됐던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퍼거슨의 법칙이라고 미국에서 굉장히 많이 화제가 됐었는데, 사실 이게 미국이 처해 있는 지금 현실을 얘기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퍼거슨의 법칙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국가 부채 상환 비용이 군사력 유지 비용을 초과할 경우에 패권을 상실하게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현재 미국이 겪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미국 국채 이자만 내는데도 지금 미국의 국방비를 추월한 상황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강대국 미국의 지위가 조금씩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로는 이러한 상황 때문에 과거에는 미국이 이제 세계 경제라고 여러 세계 정세에 개입을 했지만, 지금 트럼프 2기 행정부를 잘 보시면 이제 미국은 더 이상 그런 역할을 하지 않겠다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동맹국이 그러한 역할을 좀 해달라라고 많이 요청을 하고 있고, 이와 함께 이제 국방비도 나토 회원국들 같은 경우에는 뭐 기존에 2% 얘기를 했다 그러면 이제 3% 이상씩은 다 써야 된다라고 이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죠. 네. 또 한 가지로는 지금 이제 미군도 국방비 관련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제 장성수 감축이라든가 부대 감축을 계속 진행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주한미군도 과거처럼 이 28,500명을 유지하기 힘든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이 병력 감축과 관련된 거는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고, 또 한 가지로는 과거와 달리 우리가 생각하는 미국은 약간 아낌없이 주는 나무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네. 이제는 그런 상황은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우리가 오히려 더 해야 될 부분이 늘어날 수도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주한미군의 기능과 역할이 또 변화한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주한미군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성격적인 부분에서 조금 더 집중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중국의 대만에 대한 침공 가능성을 좀 억제하려는 그러한 역할의 주한미군이 있을 수가 있고, 또 북한의 위협에 대한 대비도 있을 수가 있겠는데, 일단 주한미군의 기능과 역할 어떻게 변화했는지 요약 좀 해주시죠. 과거에는 주로 이제 북한의 위협에 대비했다 그러면 최근 몇 년 사이에는 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략적 유연성이라면 좀 어려운 단어일 수도 있는데 지금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이제 앞서 말씀해 주신 중국의 대만 침공에 대비해서 주한미군의 활용도를 높이겠다. 과거에는 주로 이제 주한미군이 한반도 내에서 군사 훈련이나 연습을 했다 그러면 지금은 사실 한반도가 아닌 인도 태평양 지역의 전개에서 훈련하는 것들을 점차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물론 보도로도 보셨겠지만 4,500명 감축의 핵심도 이런 4,500명의 병력을 중국의 공격을 받지 않는 괌으로 옮겨서 유사시를 대비하겠다라는 그런 목적도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물론 이와 관련돼서 미 국방부라든지 주한미군 사령부 같은 경우에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을 보면 실현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고 그렇게 되면 주한미군이 단순히 대북 방어만 전념하는 것이 아니라 대중국 견제에도 이제는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미국의 동맹 성격이 변화하면서 더욱 생각해야 할 부분은 한국의 외교 안보도 전환점에 서 있다는 겁니다. 특히 미국이나 중국 등 변화의 글로벌 안보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할지도 궁금합니다. 자, 이제 어떤 분이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크게 바뀔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될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도 나설 것으로 보여지고 남북 관계도 뭐 지금 이제 북한은 이 국가를 오늘 들고 나오고 있지만 이것도 이제 개선하려는 노력을 할 걸로 보여집니다. 반면에 이제 김문수 후보가 당선될 경우에는 보수적인 그런 국방 안보 정책들이 이제 쏟아 나오겠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한미일 삼국의 그런 동맹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 반면에 이제 중국과는 또 지금과 크게 변하지 않는 약간 좀 껄끄러운 상황이 계속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가 어떤 후보가 당선되느냐에 따라서 뭐 국방 및 외교 안보 정책이 그야말로 크게 바뀔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되는 시점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새로운 정부가 이뤄지겠지만 일단 이번 국방부가 샹그릴라 대화에서 미군 측에 현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취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직은 주한미군 철수나 좀 줄이는 것에 대해서 약간은 불안한 감이 없잖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러한 유지를 해야 된다. 이러한 요구는 어떤 의미에서 나온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물론 이제 미 국방부라든지 주한미군은 부인을 했지만 지금 미국 내에서 그런 움직임은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 계획이 완성되지 않은 단계에서 미 언론에 나온 거기 때문에 우리 국방부 입장에서는 뭔가 이제 눈치를 조금은 이제 챘겠죠.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 미 측의 현 수준 유지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한 것 같고 또 한 가지로는 이런 시그널들이 자칫 이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 있거든요. 네. 북한이 어떻게 보면 이제 뭐 국지 도발이라든가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충돌을 또 이렇게 방조할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하게 우리 군 입장에서는 현 수준의 유지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고 반면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내부적으로는 이제 감축을 뭐 플랜을 짜고 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언론에 먼저 흘러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부인하는 좀 모양새를 갖춰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됐느냐에 따라서 사실 좀 큰 변화의 여진이 있거든요.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 그렇게 된다라면 미국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병력 감축에 좋은 빌미가 될 수도 있고 반면에 이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된다 그러면 아마 이제 적극적으로 주한미군 감축에 대해서 이제 반대하는 입장을 낼 수도 있을 거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그렇게 될 경우에 미국 쪽에서 이제 방위비 분담 관련돼서 좀 강한 압박이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 상황입니다.
네. 또 일각에서는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자 한국이 극히 민감해하는 주한미군 감축 검토 카드를 꺼낼 수 있다. 이러한 관측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습니다. 이제 주한미군 감축이라는 건 단순히 우리에게 있어서 군사 외교적인 것을 떠나서 사실 경제적인 부분도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런 것들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사실 이게 경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또 한 가지로는 어차피 지금 어떤 분이 대통령이 되든 방위비 분담 관련된 얘기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다시 꺼낼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1기 행정부 때를 돌아보면 사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많은 액수를 불렀지만 실제로 그렇게 실현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표로도 나와 있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방위 분담금은 지속적으로 증액이 되어 왔고 지금 6.1% 정도는 계속 이제 반영이 됐다라고 보여지는데 이렇게 된다면 이제 우리가 꺼낼 수 있는 카드는 직접적인 현금 이런 분담금보다는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이 지금 필요로 하는 뭐 조선 협력이라든가 그다음에 방위산업 측면에서 유지보수 관리와 관련된 MRO 같은 것들도 사실 방위비 분담금 쪽으로 이렇게 딜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된다라면 우리가 굳이 방위 분담금을 인상하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 다른 대안을 통해서 이것을 좀 상쇄할 수 있지 않나 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또 미국이 인도태평양 영내 동맹국들에게 국방비 증액을 추구하는 이 상황에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과 한국 국방 예산의 대폭 인상까지 거론이 된다면 3일 출범할 차기 정부는 상당한 부담에 직면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새 정부에게 바라는 국방 및 방산 발전 방안은 무엇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일단 이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뭐 방위 분담금뿐만 아니라 동맹국들에게 많은 부분을 지금 요구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가장 핵심 키워드는 저는 이제 자강이라고 꼽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대통령이 되던 간에 지금은 우리가 스스로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한 가지로는 두 대선 후보 모두 다 지금 방위 산업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지금 뭐 주식시장에서도 방산주가 굉장히 핫 이슈가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한 측면에서 이 방위 산업을 육성해야 된다라는 데는 두 후보 다 모두 이제 공통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고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도 아마 이 방위 산업에 대한 관심은 계속 이어질 걸로 보여지고요. 또 한 가지로는 지금 사실 이제 우리나라가 약간 과도기적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이제 계약을 추진 중인 것들이 잠시 지금 홀딩돼 있는 상황이에요. 네. 이제 만약에 이제 다음 대통령이 나오신다 그러면 이러한 계약들도 아마 올 하반기에는 많이 이제 체결이 될 걸로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이제 방위 산업과 관련된 주식시장에 있어서 좀 큰 영향을 주지 않을까 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앞으로의 국방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가져야 할 방향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